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그 천재 교수께서 굉장히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슬라이드 별로 안 많거든요. 한 15장 이 정도 되고, 그리고 글씨도 없습니다. 네, 다 그림으로 수식도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제목은 미래 그리고 블록체인 이렇게 잡아봤고요. 블록체인 얘기를 하라고 해서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크게, 더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 그런 걸 아마 느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 로봇 러브 데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단편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스에이지라고 한 15분짜리 그 정도 단편되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건데, 내용이 이제 보면 냉동고 안에 작은 문명이 시작이 돼서 여기서 빙하 시대도 지나고 뭐 중세 산업 혁명, 그다음에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가는 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그 개발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렇게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별로 재미없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요즘에 우리 세상을 어떻게 좀 반영하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뭔가 가상의 세계도 만들고 현실에 있는 걸 자꾸 디지털로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면 세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라지겠구나 하는 걸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상이 빨라질 거다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보면은 아마 젊은 사람들 많이 알 거예요. 얼스투라고 메타버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핫하죠. 그래서 얼스투가 뭐냐면 그 지구를 가상으로 똑같이 카피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 땅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도 있고 뉴욕도 있고, 그래서 이 땅이 뭐 누가 살까 하는데 실제로 엄청 사고 있고, 1위가 아마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산 것 같고 2위가 한국 사람들. 그래서 뭐 뉴욕 땅값 엄청 올라가 있고 강남 땅 올라가 있고, 근데 또 의외로 독도 같은데 누가 차지할까, 분쟁 지역을 누가 차지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쪽은 뭐 중국인들도 가서 막 땅을 사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핫해지고 있는데.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에서요. 우리나라예요? 아니야, 우리나라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거 뭐 그 회사 망하면, 아니면 얼3도 넣을 수 있고 4도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래서 이게 누가 살까 하는데 실제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도 엄청 비싸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 버추얼 월드에서 회의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팀즈라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하듯이 이제 VR 기기를 써가지고 VR 기기를 게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무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VR 기기를 쓰고 회의를 하면 옆에 이제 아바타 형태의 뭐 동료가 있어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 우리의 그 사무 일 자체도 우리가 이제 버추얼 월드로 하면은 훨씬 더 직접 갈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팀즈라고 하는 걸 내놨고요. 페이스북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SNS니까 뭐 저 일하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를 페이스북이 아니라 저도 버추얼 월드를 만들어서 저 위에 보면 이렇게 다리 없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비행기도 타고 뭐 이런 소셜 미디어를 이제 만들겠다. 페이스북이 사실은 그 오큘러스라고 하는 그 VR 장비 회사를 샀잖아요. 그 장비를 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게 이제 지금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나고 있냐면, 현실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 월드, 버추얼 월드로 계속 옮겨지고 있는 중이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날까 좀 흥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디지털 컨텐츠, 저작물을 어떻게 소유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뭐 이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다 CD, 뭐 DVD, 블루레이,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다 아시죠. 근데 젊은 친구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경우에는 블루레이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제 걸그룹 해놨는데 블루레이를 괜찮으세요? 네? 블루레이를 이렇게 사가지고 뭐 질문을 올려요. 이거 어떻게 플레이하는 거냐? 사긴 샀는데 플레이를 못하겠다. 자기 집에 DVD가 있어서 넣었더니 안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거 판매할 때도 이건 블루레이 전용 플레이어여서 플레이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이런 피지컬하게 존재하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게 소유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고 실제로 이런 걸 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다 소비는 디지털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아이튠즈를 쓰든지 멜로를 쓰든지 유튜브를 쓰든지 다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앞에 그런 CD 같은 거 이거 왜 살까요? 이런 걸 왜 살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CD를 사고 있고 뭐 DVD, 블루레이를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CD를 많이 사는 이유가 그런 인기가요 아직도 있잖아요. 그 순위 프로그램의 점수에 그 CD 매수 여기에 점수에 들어가요. 당연히 음원 점수도 많이 들어가죠. 요즘은 이제 온라인 음원이 크기 때문에 포션이 더 커졌지만 실제로 이 포션에 비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음반이 비싸니까 음반은 몇 장만 팔려도 이게 금방 이제 순위 올라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진성 팬이면 이 음반을 이제 구입을 해주는 게 자기가 원하는 그 아이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실 이게 더 큰 이유인데 아마 뭐 팬사인회 이런 거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이 팬사인회랑 팬미팅이랑 다 다르거든요. 그건 모르는데. 그건 모르시죠. 팬미팅을 갔다 그거는 쉬운 거예요. 그건 그냥 표사를 가면 되는 건데 팬사인회를 갔다 그럼 이제 특별히 봐야 돼요. 팬사인회는 뭐냐면 요 CD 같은 걸 사면 요 산 사람들을 가지고 CD가 한 장이 이제 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추첨을 해요. 추첨해서 딱 100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뽑아서 뽑힌 사람들이 여기 가서 자기가 산 CD에다 사인을 받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이 팬사인회에 이제 당첨이 되려면 이제 그것도 이제 그룹에 따라 다른 인기 있는 그룹은 예를 들어서 한 30장, 100장 이런 식으로 사야 되고 인기가 좀 없으면 좀 적게 사도 되겠죠. 저는 한 번도 당첨돼 본 적이 없었고 저는 많아봤자 몇 장이기 때문에 될 수 없었는데 보통 이제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사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 팬사인회에 가기 위해서 사실은 CD를 많이 사요. 그래서 실제로 뭐 팬은 1000명이지만 CD는 뭐 몇만 장씩 팔릴 수 있는 것도 이 팬사인회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팬사인회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CD는 공개하지도 않고 뜨지도 않은 상태로 중고로 팔리기도 하죠. 네, 이거는 사실은 블록체인이랑 많이 관계가 있죠. 이게 이제 최근에 디지털 자산을 이제 소유하는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이 그림이 뭔지 혹시 보셨나요? 이게 이제 비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예요. 그 작가가 자기가 5,000개의 작품을 이제 그렸는데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스캔한 거라고 보면 돼요. 스캔해서 만든 하나의 또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뭐 피지컬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JPG 파일이에요. 그냥 이미지 파일.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이제 팔고 싶은 거죠. 이것도 작품이니까. 이거는 근데 아무나 다 카피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그 블록체인의 NFT라고 Non-Fungible Token이라고 저런 이제 기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뭐냐면 블록체인에 이 작품은 누가 소유했다고 이름 석자를 적어주는 게 다예요. 그 이름 석자를 자기 이름을 적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70만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800억쯤 되죠. 뭐 그 앞에서 함수하고 그 칩 만드는데 뭐 한 몇 개 만들 수 있겠죠, 하나 가지고. 그래서 돈은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거 그냥 이더리움에다가 요 정보 해시 정보 하나에다가 이름, 소유권, 어드레스 적어놓으면 800만 불, 8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NFT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블록체인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요즘 보면 NFT를 가지고 이런 뭐 페인팅 말고도 예를 들어서 CD도 한번 해보자, 아니면 DVD도 해보자, 이런 이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요게 이제 끝이 아니고, 사실 이게 시작이죠. 이제 이런 NFT 말고 실제로 이제 돈,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라고 해서 뭐 비트코인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반감 가진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정부에서 사실은 별로 원치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원하는 건 제도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BDC, 한국은행에서 아마 지금 이제 콜이 열려 있고 7월 달에 이제 CBDC 시범 사업 그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 있는데, CBDC 아마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여서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은행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별게 아니죠. 블록체인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주도권만 한국은행이 가져가겠다. 그게 다예요. 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냐? 중국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CBDC를 막 밀고 있죠.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은 저 CBDC 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 이제 이 위안화를, 당연히 위안화를 이제 결제 화폐로 쓰고 싶어가지고 뭔가 달러 대신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미 달러가 이제 꽉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새로운 질서에서 위안화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블록체인 새로운 기술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위안화가 세계 통화로 좀 쓰고 싶다. 그 목적이 하나 있고, 사실 두 번째가 더 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실제 중국에서는 종이돈이 거의 안 쓰이거든요. 중국에서 종이돈이 안 쓰이는 이유가 워낙 위조화폐가 많아가지고 믿지를 못해서 대부분이 그 스마트폰 QQ라든지 뭐 이런 그 민간에서 만든 그런 그 화폐 지불 수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QR코드 찍어가지고 돈을 보내고, 뭐 거지가 구걸할 때도 다 QR코드를 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받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보면 이거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자본가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공산당 정신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 이런 컨트롤을 가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사실은 CBDC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는 게 더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막 치고 나가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 이제 약간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도 하려고 그러고 유럽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번 시범을 해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이 CBDC는 사실 블록체인을 가지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종이돈 대신 그냥 디지털로 블록체인에 돈을 발행만 하겠다. 그 외에는 딴 건 없어요. 그것만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큰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단순히 돈을 내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통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CBDC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한국은행이 요 M0로 부르는 본원통화, 그러니까 지폐를 발행하는 것, 요거를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통화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로 보면 M1 통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이랑 그 다음에 통장, 보통 통장, 요구불 예금, 그 경우에 보면 은행에다 예치하면 또 대출받고 또 예치하고 대출하면 좀 돈이 훨씬 커지죠. M1이 있고, 그 다음에 2년 미만 예금까지 합쳐가지고 요거를 이제 M2라고 부르고, 이게 광해 통화고, 실제 요걸 주로 이제 통화량으로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출해주고 예금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통화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M2라고 하고 광해 통화라고 하고, 요게 얼마냐에 따라서 현재 시중에서 돌아가고 있는 통화가 얼마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통화 승수, 즉 M0분의 M2의 비율이 보면 한 25에서 한 15 요 정도 되고 있고, 이게 낮아진 이유는 통화량이 늘어가지고 이제 좀 내려간 그런 게 있는데, 대충 요 정도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발행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크죠. 은행에서 유통하는 게 훨씬 더 큰 거고. 근데 이제 아직 CBDC에서는 요 유통하는 걸 요거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실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18년도에 한번 뭐 가상화폐 붐이 있었잖아요. 붐이 있고 비트코인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금지시키고 확 죽었을 때, 그 죽은 한 2년 동안에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DeFi라고 하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걸 잘 주도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보고서를 쓰게 했고 올해 초에 이제 이 보고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정보 주도로 이 디파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이제 냈어요. 지금 현재 전통 금융 서비스를 보면 이건 다 이제 중앙화돼 있죠. 피앗원이라고 해서 법정화폐를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우리가 예금도 하고 결제, 대출, 외환거래, 투자, 신탁, 보험 이걸 이제 우리 다 원화를 가지고 하고 있죠. 이 피앗머니를 가지고 이제 핀테크가 있는데 핀테크는 파이낸스에다가 테크를 붙인 거죠. 그래서 파이낸스 전통 금융에다가 뭐 앱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임금줄을 붙이고 빅데이터 붙여가지고 또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런 거로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는 기반이 일단 파이낸스거든요. 은행 위주로 해서 시작한 거고 지금은 이제 테크핀이라고 테크가 더 먼저 나온 거죠. 테크놀로지를 하는 기업이 이제 파이낸스를 더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도 파이낸스를 하고 카카오에서도 파이낸스를 하고 토스도 파이낸스 쪽을 하고 이제 요즘은 이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커져서 이쪽은 이제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카카오에서도 파이낸스 지원하고 네이버도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2차 핀테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보면 외국에서 이제 이런 4차 핀테크까지도 이제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실험을 했다고 보는데 디파이랑 전통 금융의 차이점을 보면 전통 금융 서비스는 법정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대출 업무 같은 걸 다 했다고 치면 디파이는 순전히 가상자산만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뭐 활성화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실험적으로 했더니 뭔가 동작을 하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가 지금 파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파이에 관련된 그런 그 서비스를 보면 이게 이제 이들은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인데 어떤 데서는 뭐 돈을 예치하는 것만 하고 어떤 대출만 해주고 보험해주고 뭐 여기를 뭐 스와핑해주고 그런 서비스들이 쭉 모여가지고 전체 이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면 과거를 이제 유추해보고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이니까. 옛날에 한 1995년도쯤 그때쯤에 보면 이제 인터넷이 막 나오면서 그때 이제 하이텔 나온 우리 다 모르시겠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모르시겠죠? 근데 저런 게 있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도 써주고 추천도 받고 뭐 활동도 하고 하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넷스케이프 이런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이 데이터가 단순히 이런 뭐 하이텔, 천리안, 나루 요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이제 내가 제공하고 거기서 뭐 광고도 하고 게임도 하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한번 붐이 일어났죠.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 붐이 쭉 일어났다가 쭉 내려왔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빨랐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려왔지만 어쨌든 이때 이렇게 일어났던 게 데이터가 이제 공유되고 개방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나 접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하는 것도 국제전화도 굳이 국제전화 안 하고 뭐 새로운 데이터맨 프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터넷 전화하고 해서 데이터가 정보가 공개되니까 뭔가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뭉치수가 생기면서 한번 붐을 맞았던 거죠. 붐을 맞았었던 거고 이러한 일이 이 블록체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블록체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위에 이제 M0라고 썼는데 본원 통화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CBDC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현금을 블록체인으로 발행하겠다. 근데 그 목적은 그냥 블록체인에 그걸 유통하는 게 다고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뭐 소유권 같은 증명을 블록체인에 사겠다. 그 목적으로만 쓰이는 거죠. 투표.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공개하니까 전부 다 투표가 맞는지 체크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투표 의용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력 체크, 소고기 이력 체크, 소고기가 누구한테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팽성 소고기다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매 같은 거, 옥션 이런 것도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뭐 아직 안 되어 있지만은 잘 안 되어 있지만 이것도 블록체인 할 수도 있고 DID 신분증 보이는 거 이런 것도 다 블록체인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보면 이제 블록체인에 비판적인 사람도 꽤 많고 2018년도에도 이제 제가 다른 교수님들이랑 블록체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보통 하셨던 얘기가 이거 왜 꼭 해야 되느냐 잘 모르겠다 아직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보면 이걸 꼭 굳이 블록체인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뭐 DB로 해도 되거든요. DB로 하고 뭐 못 믿는다고 하지만 뭐 큰 회사는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굳이 이거를 꼭 블록체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보다 좀 더 공개되어 있으니까 더 안전하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데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블록체인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이제 공개되고 그다음에 공유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화 또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처럼 우리가 M0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M1, M2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CBDC로 돈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블록체인 상에서 각자 대출도 할 수 있고 예금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에서 이제 통화가 늘어날 거고 보험, 돈을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보험 상품도 개발이 되겠죠. 그럼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게 될 거고 굳이 뭐 전통의 보험 회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겠죠. 이 보험이 사실 생긴 지가 한 몇백 년이 됐잖아요. 그 대항해 시대 때 그 배를 이제 보내가지고 뭐 후추 같은 거 싣고 오면 이제 돈이 뭐 몇 척에 이제 이익이 남았는데 배를 보냈더니 이제 안 오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안 오더라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한 몇백 년 걸쳐가지고 이제 계속 보험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몇백 년에 걸쳤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 아마 익숙치는 않으시죠? 네, 뭐 보험이나 선물이나 다 옵션이나 비슷비슷한데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뭐 다음 달에 석유가 들어오는데 내 회사에서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돈이 확 떨어지면 가격들은 너무 손해를 보니까 미리 그 시점에 얼마로 팔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나오고 나니까 이 선물을 거래할 권리를 파는 게 옵션이고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이 올라가면 내가 이익을 볼 것 같으면 옵션을 행사하면 되고 내려가서 손해 볼 것 같으면 뭐 권리를 포기하면 그냥 옵션을 산 가격만 포기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츠도 이제 요즘 많이 나오죠. 부동산을 쪼개가지고 한 부동산이 뭐 10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그걸 뭐 10만 개로 쪼개가지고 조그맣게 잘라서 각자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유권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나눠갖고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블록체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개의 이 M제를 가지고 위에다가 큰 뻥튀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은 사실 좀 위태위태한데 이게 뭐냐면 서프라임 모기지거든요.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에다가 위에다가 뭐 채권 만들고 옵션 만들고 섞고 보험 만들고 또 섞고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근데 이게 불안해가지고 무너진 거였죠. 근데 이게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서프라임 같은 경우 이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집이라고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다큐멘터리 어디에 있는 거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블록체인이 되면 이거 내가 이게 얹어 있지만 이게 안전한지는 항상 확인해 가면서 체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블록체인의 미래는 M0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DI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걸 연결하니까 얼마나 돈이 있고 신용도가 얼마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 이율로 대출을 해줘도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은행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은행이 다 여기 안에 있는 거고 보험에서도 다 여기 안에 있는 거고 투자에서도 다 여기 안에 있는 거고 주식에서도 다 여기 증권에서도 다 여기 있는 거고 이제 이쪽으로 변화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세상이 되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그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보면
그 플랫폼 사업이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뭐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 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마치 옛날에 하이텔, 라우드리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사업자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개방화되고 이게 묶이면 그러면 더 큰 부가가치를 생길 수 있으면 아마 글로 더 사람들이 몰리겠죠. 인터넷 시대에도 하이텔, 라우드리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다 사람들이 그쪽을 안 쓰고 인터넷으로 가면서 도태된 거겠죠. 그래서 플랫폼 사업들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개방화되고 연결이 되면 이 사람들도 다 블록체인으로 옮겨갈 거고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여기에 있던 데이터를 활용한 M1, M2 이런 비즈니스 산업 물론 여기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연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 실제 세상에서 우리가 1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이 블록체인의 가상세계에서는 마치 수백 년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이제 곧 겪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블록체인에 빨리 들어오셔서 이 많은 무궁무진한 이 기회를 빨리 잡아야지 안 그러면 10분 뒤에는 이미 수백 년이 지나서 현실 세계에 없는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이 아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